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초대 손님은 고미연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 출연하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분들이 글로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돕고 있는 GFA 대표 고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방금 소개 문장에서부터 한국 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특히나 이 조지아주 구금 사태 네. 그것들 때문에 소위 미국 투자 심리. 왜냐면 이제 주식은 주식이지만 네. 미국 주식이지만 부동산만큼은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혹시 현지에서의 분위기나 한국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나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쇼킹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고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비자가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네. 영주권도 있고. 근데 영향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나오던 뭐 심지어 제2비자, 스칼라십 비자 같은 것도 거절이 많이 되셨었고 그리고 뭐 이스타 비자로 부동산 투자해 놓고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 자꾸 이제 이스타 비자가 거절되고 뭐 그 체류를 너무 길게 하게 되면 2번 이상 하게 되면은 이제 아예 거절이 됐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보통 투자자들이 그러면 내가 무슨 비자로 부동산 사놓고 미국에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거의 몇 개월 이상 그 걱정을 하셨어요. 요즘에?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뭐 비자라든지 그런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없다고 좀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분명히 위축된 건 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도 저는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 네. 사태에 대해서. 근데 좀 본보기적인 게 있었고 또 그리고 뭐 관행이었지만 이번에 그래도 그 미국 정부에서 그 비자로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펼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다른 비자들이 지금 다시 잘 나오고 있거든요. 7월, 8월이 조금 더 피크였고 지금 8월부터 오히려 다른 비자들은 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만 보면 저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 이벤트 자체만으로 위축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위화감은 조성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참 한국인들은 물론 이 같은 현상을 안타깝게도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현 정부의 정책은 잘한 거야 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현 정부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야 라고 해석하시는 양쪽 극단이 계세요. 댓글로도 그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어쨌든 미 정부 혹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굉장히 강경한 태도 그리고 매우 이례적인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리고 그걸 한국 정부에다가 했던 것은 같은 정도의 미국 국민을 만약에 우리가 대했다면 관광 비자로 와서 영어 강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구금하고 했다면 아마 미사일 날라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마디 뭐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정말 과거의 식민지 시대로의 회기를 보여주는 네. 최근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 네. 뭐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요. 네, 왜냐면은 한국 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한 그래도 4, 5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문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한국에서 대체 투자로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뭔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거나 그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예상될 때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그 투자의 목적의 대의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흔들리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거시경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 목적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달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은 나는 이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뭐 교육을 위한 플랜으로 미국의 자산을 사두고 싶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대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영주권 부분이라든지 트럼프가 뭐 70억짜리 비자 영주권도 나왔고 그것도 이번에 좀 깨갱하면서 저렴한 버전이 또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 비자나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많은 소위 자산가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미국 부동산을 좀 매수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뭐 근래 한 5년 동안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생겼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으로 돈을 많이 옮기다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그런 돈의 이동도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투자 의사 결정을 고민하실 때 뭐 일부는 저축 현금, 뭐 일부는 주식, 일부는 채권, 일부는 부동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다면 또 하나의 영역으로서 미국 부동산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네. 대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정확하세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부동산의 모습 그리고 뭐 전망 이런 네. 것도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이 글로벌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니고 4년 됐습니다. 4년이 오래되셨죠. 네. 미국과 뭐 다른 나라 네. 전반에 걸쳐서 해오셨는데 네. 그렇게 투자 컨설팅 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이 얘기하면 저희 오늘 집 못 가는데 지금 못 가- 예. 긴 얘기지만 짧게 한번 그러면 해보도록. 언니 길게 네. 말씀하시고 아. 저 먼저 가겠습니다. 어딜 가시려고요? 저 집에 가려고.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그 원래 대기업을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네. SK텔레콤을.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겸업을 금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의 종류가 뭘까?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생각하게 됐고 네. 저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렇게 매일 그 주식장을 들여다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재테크 하는 거에 좀 재미를 가지게 됐고 그런데 그 부동산 투자 제가 투자자로 시작하다가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 수요가 많아져서 회사까지 차리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규제가 심해지던 시기에 뭐 동남아시아 일본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다녔어요. 해외 부동산이 가지는 그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의외로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먼저 집을 사게 됐고 이걸 계속 컬럼을 썼거든요. 그 컬럼이 좀 퍼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글을 쓴 게 참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는데 그게 또 책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혼자 하시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아름아름 도와드리다가 이렇게 자문업까지 차리게 됐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본인이 직접 경험한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 이 업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네. 되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실제 이 업에서 4년여 동안 행보를 보이셨으니까 다양한 경험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면 한국 자산가들이 미국 부동산에 주목하는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럼요. 어떤 목적성을 두고 미국 부동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워낙에 또 미국 전문가시고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네, 뭐 절세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정확하세요. 예. 왜냐하면 자산가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 현상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속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미국 부동산의 형태로 돈을 옮기고 그것을 이제 상속해 주는 방식이 뭐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네. 판단하기 때문이고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미국 중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 특히 미국으로 대규모 FDI가 유입되거든요. 26년에는 네. 직접 투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3억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맞아요. 것처럼 네.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으로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는 과정. 네. 그 과정에서는 거기서의 그 인근에서의 주택 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요가 있지만 그만큼의 주택이 없는 경우들은 많아요. 정확하세요. 네. 예, 그래서 저 작년에 아틀란타 다녀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냥 이런 절세 목적도 있지만 네. 투자 수익을 그럼요. 영위하기 위해서 음, 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또 잠깐 뭐 재밌는 표현이지만 부동산 하락론자들이 그러니까 이 어. 하락론자는 하락을 전망하는 게 아니라 하락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 한국 부동산 투자하지 마세요. 차라리 미국 부동산 투자하세요. 한국 집값 떨어져야 됩니다. 라는 뭐 그런 목적성도 상당 부분 설득력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뭐 좋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하락에 대한 공감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차라리 지지 않는 그런 나라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이런 종류의 것들, 이런 생각들이 보통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얼른 가세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그 네. 대체 투자로 미국을 보는 이유가 미국이 더 좋은 게 있고 한국이 안 좋은 게 있어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눠서 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더 좋은 건 당연히 절세.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 안정화돼 있고 대출도 가능하고 이게 변동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안정성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가치 면에서도 사실 시세 차익은 한국의 서울 아파트가 더 잘 났는데 미국은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뭐 30만 불짜리 진짜 집부터 3천만 불집까지 너무 다양하니까 이 옵션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한국 분들은 교육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의 많은 분들이 뭐 유학을 보내신 분도 있고 혹여나 나는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해도 우리 아이가 뭐 대학원이라도 나중에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장기적인 플래닝까지 생각하셔서 교육 때문에 미국에 사시는 게 있고 이제 한국은 왜겠습니까? 네. 규제와 세금 때문이죠. 어. 네, 한국의 안 좋은 점이 이제 지금 규제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너무 이번에 또 새로운 정책 발표하고 나서 뭐 3억짜리만 사도 뭐 예. 이런 조사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감시라든지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금으로 돈을 벌면 뭐 하겠어요, 교수님? 세금으로 다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 집 마련하고 나면은 부동산으로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들로 해외 그리고 특히 미국을 많이 보고 계세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하에 미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저는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 이제 거시지표로 많이 보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몇 가지 지역들을 사례를 들어서 네네. 실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지 그러니까 주로 컨설팅 하시는 네. 그런 영역들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를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두 가지로 나누면 좀 지역적으로 나눠져서 좀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주별로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자문을 할 때 본인들의 선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맛과 취향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맞게 그 주와 도시를 소개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호황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뭐 중개사분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뭐 저도 레드핀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개사 협회에서 내놓은 데이터들을 다 참고하는데 네. 거의 앞으로의 뭐 25년, 26년의 전망을 봤을 때도 뭐 1%에서 3% 오를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전체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도 한 2% 내외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미국은 교수님 50개의 주를 그냥 다 다른 나라로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텍사스 너무 많이 인구도 이동했고 투자 많이 했거든요. 네. 미국 전 세계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텍사스는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아주 고군분투, 그러니까 아주 기었어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코로나 뭐 2020년부터 2019년부터 어떻게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네. 지난 2, 3년 동안은 폭락했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고 또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뭐 캘리포니아는 사실 임대 수익은 안 나오는데 시세 차익이 꾸준하게 잘 나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왔고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 누구나 선호하고 학군 좋고 안전한 곳 그런 곳들은 지금 올해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매년 10%씩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횡보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맨하튼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많은 주 중에서 시세 차익이 안 오르는 주 중에 하나예요. 네. 맨하튼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8%가 올랐어요. 이거는 뭔가 임대차 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맨하튼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쩜 2019년부터 2025년에 다른 주들은 막 올랐는데 맨하튼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많이. 근데 그게 이제 뒤에 힘을 발휘하면서 올해 1년 동안은 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1년도 뭐 한 2, 3%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그 1에서 3% 사이에서 떨어지진 않고 오를 것으로 보는데 아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근데 주를 쪼개서 보면은 굉장히 주별로 그 명암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수익률 얘기해도 되나요? 너무 할 지금 수 길게 얘기했나요? 됩니다. 그 수익률을 좀 얘기해드리면 네. 저에게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그만두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으로 달러 따박따박 들어오는 곳을 좀 구입하셔라. 그런 주들이 뭐 텍사스, 달라스라든지 도시가 그리고 또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조지아, 애틀란타 이런 지역은 월세 수익률이 좋고 시세 차익이 잘 나진 않는데 뭐 시카고, 일리노이의 시카고 이런 곳들도 월세 수익은 뭐 7, 8% 그래요. 그리고 미국은 이 월세 수익을 대출이자는 제외하진 않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 레이트라는 그 지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좀 젊으신 분이고 부부가 뭐 맞벌이시고 아니면 뭐 남편분이 하여튼 경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뭐 그러니까 3, 4%만 나와도 꼭 뭐 7, 8%가 안 나와도 어차피 그거를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신고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안전 자산을 쟁여두는 느낌으로 파킹하는 느낌으로 그 시세 차익이 잘 나오는 주들, 뭐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실리콘밸리 쪽에 워낙에 뭐 고가의 부동산들도 시세 차익이 잘 나오고 뭐 시세 차익 측면에서 접근하는 주와 도시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네. 또 한국 분들은 그 두 마리의 토끼를 항상 원하시거든요. 네. 시세 차익도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월세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 수익률이 IRR이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뭐 나는 둘 다 놓칠 수 없다. 그러면 월세는 한 5% 나왔으면 좋겠고 뭐 시세 차익은 뭐 10%, 12%까지는 원하지 않고 나는 한 6%만 나오면 합산하면 어차피 또 11%잖아요. 네. 그런 곳들은 제가 맨하튼에서 좀 많이 사드려요. 그러면 주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 의견을 밝히지 않고 네네.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미국 부동산으로 돈을 옮기겠다라고 네. 한다면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보통 그 두 가지가 다 믹스된 그런 투자 대상을 선호하니까 맞아요. 주로 맨하탄 쪽으로 소개를 해주실 가능성이 있겠네요. 맨하튼도 많이 예, 하고요. 예. 저희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네.
뭐 텍사스 너무 좋아하시고 텍사스 애틀란타는 또 한국 기업들이 워낙에 많이 갖고 한인들이 많아서 선호하시고 맨하탄은 뭐 워낙에 뭐 스테디셀러고요. 그렇죠. 학군 따지시는 분들은 보스턴, 뉴저지 그리고 가까우면서 좀 뭐 인종차별 없고 여러 가지로 뭐 약간 기러기를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은 또 하와이 선호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미국은 정말 가격대도 다양하고 그 옵션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쭉 그 성향에 따라서 뭐 시세 차익이나 월세나 믹스된 형태나 뭐 네. 주거 유형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니즈가 있겠는데 네. 그래도 지나온 이 경험상 가장 많이 소개해 주신 게 주로 어떤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래 건수로는 네. 하와이 그리고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맨하튼, 예. 뭐 뉴저지, 보스턴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아, 순서가 이렇습니까? 네. 그러면 의외로 하와이가 그게 하와이가 제가 첫 집을 구입해가지고 네. 제 책에 하와이 사례가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하와이 고객들이 저한테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이렇거든요. 하와이가 딱 하나의 장점은 없는데 우리가 뭐 팔각형이 있으면 모든 거에서 한 7, 8점은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안전한 선택을 하는 측면에서 하와이를 많이 선택하세요. 하와이가 시세 차익이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저지 네. 이런 주처럼 많이 나진 않는데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50개의 주 중에서 그 40년 동안 경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덜 떨어지고 빨리 회복하거든요. 네. 근데 인상폭은 5%가 조금 넘어요. 네. 평균적인 인상폭은. 그러면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만큼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참 재밌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부동산으로 돈을 옮겨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근데 중국 유커들도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을 실제 많이 투자하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실물 자산조차 네. 어떤 특정 지역에 머물러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이제 눈을 돌리고 기회를 보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네, 좀 이렇게 정확하세요.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네. 이 한국 부동산, 서울 부동산 이건 더 이상 매력이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동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이제 매력이 없다. 네. 이렇게 느끼시나요? 혹시 대표님도? 네, 저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보고 네.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예. 그 실거주 집은 마련을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만약에 자기 집도 마련이 안 되셨는데 한국에 사실 건데 네. 해외 투자하신다고 오면은 제가 집 먼저 마련하시라고 해요. 그건 네. 투자 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 부동산은 일단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네. 서울 아파트 그 평균 가격이 13억을 넘어섰으니까 네. 그 돈이면은 사실 미국에는 90평짜리 방 4개, 화장실 4개, 수영장 딸려 있는 대저택을 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집들의 예를 들면 월세가 4,000불이 뭐예요, 사실. 5,000불, 6,000불 잘 나오는 주는 6,000불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월세화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그리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도 지금 진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두바이 같은 곳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현금으로 다 사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규제 때문에. 네, 규제 때문에. 네. 그리고 뭐 1주택자야 뭐 6억까지는 대출이 나오지만은 그 본인의 그런 대출 규제에 대한 한도가 매우 낮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출 70%까지 되기도 하거든요. 네. 60% 70% 그리고 여러 개의 주택을 사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2주택부터는 징벌적 과세가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 다른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미국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더 장려해주고 더 투자하면은 세금도 유예시켜줘 버려요. 그런 제도가 있는 반면 한국은
세금, 규제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업계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또 원래 처음에는 한국 부동산, 한국 국내 투자 이것을 중심으로 하다가 미국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신 그런 케이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을 좀 비교하면서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결정적 계기로 미국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셨는지. 아, 왜냐하면 그 아마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네. 그 이유는 다른 투자자들의 마음도 그런 비슷한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네. 계기신가요? 저는 미국 부동산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유레카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약간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린 것 자체가 17년에 그 부동산 정책이 몇 번 나왔는지 아시죠? 뭐 27번 나왔다고 하던가요? 네, 네. 정책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예. 제가 그때 사실 다주택자였거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장려했던 그런 임대사업자, 뭐 정부 말을 또 모범생이니까 다 잘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빨리 이걸 말소하고 언제까지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그 스트레스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17년부터 해외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미국을 먼저 선택했던 건 아니고 제가 좀 독특하게 부동산을 많이 좋아해요. 네. 부동산 좋아하시나요? 주식 더 저요. 예찬론자시죠? 저는 그냥 경제 공부가 좋습니다. 예. 경제 공부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네. 네. 어떤 특정 자산을 좋아한다기보다. 네, 역시 학구파시네요. 그래서 네. 제가 혹시 부동산을 부동산 말고 보석을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보석을 많이 달고 이 큐빅입니다. 큐빅을 보석이 좋아하시는 아니고. 걸로. 네. 예. 근데 그 부동산을 좀 유독 좋아했었어요. 네. 20대부터. 예.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어. 특이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건물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가에 들어가면 아 이게 월세가 얼마일까? 그리고 그런 수익 분석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 건물이라든지 그 부동산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이제 17년도에 해외에 여행 가면 저는 그 도시에서 그 꼭 배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는 두 개가 있거든요. 관광하고 휴식 말고도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봐요. 그 다 있어요. 도쿄에 가도 막 쌀가게 부동산 복덕방 같은데 아직도 A4 용지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고 실제로 중개사분하고 약속해가지고 집도 가보고 그러면서 제가 뭐 베트남도 가봤고요. 뭐 호치민도 가보고 뭐 일본에서도 가보고 했는데 알아보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부동산이 다른 나라들보다 그냥 저는 막연하게 비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웬걸? 너무 싼 거예요. 어. 그 면적당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리고 월세 수익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물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 금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익률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금리가 빨리 인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저도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는데 부동산이 너무 저렴하고 미국은 또 이게 있잖아요. 오픈하우스라 그래서 뭐 화요일, 토요일에 그냥 그 집에 이렇게 편말 붙여놓고 언제든지 와라. 네. 초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네. 그 남의 집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저만 재밌나요? 그 혹시 주거 침입 신고 안 받고 괜찮으세요? 그 오픈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구경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렇게 값도 생각보다 싸고 월세 수익률이 너무 좋네. 이거 다 달러로 쌓이면 이게 얼마야? 이래서 이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인을 설명을 많이 하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이제 미국 부동산으로 좀 유인하시는 역할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국내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으로 자꾸 돈을 유입시키니까 한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게 양극화를 초래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기도 하시네요. 그럴까요?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네. 서울 부동산 가격을
네. 어쨌든 덜 올라가게 하는 기여는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저도 세계 어딜 가나 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전국 어딜 가나 꼭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그게 저는 테니스입니다. 어, 테니스 라켓을 갖고 다니면서 너무 좋은 저는 취미. 도장 깨기 비슷하게 아,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성공하신 분들은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 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취미시네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표님 스스로도 특이하게도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특이하게도 이 부동산을 막 보는 걸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냥 평범한 시민 같은 경우 미국 부동산 투자하는 거 좀 너무 장벽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역 장벽 말고요. 그냥 말 그대로 투자하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될 것이고 선뜻 네. 예를 들어서 뭐 평균 한 3억 정도 네. 뭐 예를 들어 아틀란타 이게 조지아주 같은 좀 변두리 지역은 뭐 1억부터도 시작하겠지만 뭐 그 정도의 투자를 선뜻 다른 나라에 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신뢰가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그런 장벽들을 이겨내야만 이런 투자 의사 결정을 단행할까요? 장벽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제가 너무 많은 이제 걱정과 불안감 이런 분들을 260명을 사드렸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그 불안감과 함께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잘 법도 다른 것 같고 네. 그리고 한국은 로얄동 로얄층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사실 미국은 단독주택이 너무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뭐가 매물을 받아도 무슨 어떤 게 좋은 매물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미국의 부동산 법을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 이런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당할 것 같고 아, 또 당연히 현실적으로 교수님도 만약에 제주도에 지금 별장 하나 샀다 그러면은 멀잖아요. 네. 뭐부터 걱정되세요? 관리?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는 누가 하지? 이런 걱정 그리고 뭐 분양권도 많이 사시는데 그럼 환해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환율 변동에 노출되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사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께 걱정이 있으니까 걱정을 줄여주십니까? 아니면 그런 걱정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십니까? 그게 사실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 걱정은 당연히 다 일리가 있고요. 예. 그걸 위한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보완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그래서 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미국 부동산, 해외 부동산이 예전에는 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뭐 재벌이나 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분들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허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첫 투자를 했을 때는 책도 없었어요. 제 책이 거의 초반에 나왔거든요. 네. 제 부동산 책이. 그래서 이제는 근데 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중개사분들이 쓴 책이 많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개념과 법 정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너무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고요. 일단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오히려 저는 경기도에 제가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임차인 관리하는 게 쉬워요. 왜냐면 미국은 문화적으로 절대 임차인과 집주인이 소통을 안 해요. 네. 무조건 대리인, 그러니까 중개사분을 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임차인들이 만약에 이제 세입자분들이 그냥 집주인한테 바로 전화하잖아요. 그게 더 빠르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제가 딱 한 분 봤는데 네. 주인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적적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의 이제 메저리티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이 또 서비스업이 워낙에 100년 넘게 발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어떤 그 서비스의 메뉴판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면 깜짝 놀라요.
뭐 심지어 하다못해 뭐 커튼을 청소해 주는 서비스 물론 돈은 내야 되지만 그거부터 키 보관해 주는 거 아주 디테일한 관리에 대한 서비스들이 세분화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미국은 100년 이상 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리도 정말 right person,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을 그게 어쨌든 소개잖아요.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믿을 만한 분을 찾으면 관리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일의 영역이 그런 부분마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이제 소개해 준다든가 네.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하시는 그런 영역일까요? 그렇게만 해야 돼요. A부터 Z까지 해드려야 돼요. 해드려야만 투자 의사 결정이 내려진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미국 부동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력적인데 네. 반대로 이제 서울 부동산은 덜 매력적인데 네. 그런 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갖게 될 장벽 때문에 안 되니까 그 장벽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 유튜브가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저희가 고객 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원래 그 잔금까지 미국에 날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안 가시고도 한국 안에서 다 잔금까지 뭐 계약, 대출, 은행 계좌 오픈, 잔금까지 하는 기반을 제가 4년 동안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그 너무 부담 없이 또 걱정을 덜어드리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여나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나도 미국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일단 뭐 현금 규모를 어느 정도 이상이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미국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가격도 많이 올랐고 미국도 사실 안 오른 집이 없잖아요. 계집도 네. 올랐다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그래도 3억 이상은 그러니까 더 저렴한 것도 물론 3억 이상? 있어요. 근데 네. 3억 이상은 좀 마련을 하셔야 현지인들도 선호하는 동네에 그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자, 말씀드려요. 그러면 3억 이상의 현금성 자산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도 부동산을 서울 부동산의 형태로 갖고 싶다. 특히 이제 되게 재밌게도 미국은 인구의 미국 내에서의 이동이 있잖아요. 맞아요. 미국 내에서 인구의 이동이 그림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만약에 서울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럼 3억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표님께 연락을 한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락하는 방법이요? 예. 저희 홈페이지가 있나요? 홈페이지 있고요. 저희 카카오톡 공식 채널도 있고요. 예. 네, 뭐 이메일도 있고 뭐 제 유튜브 가보시면은 고미연 TV 가보시면은 그 댓글에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한테 그 중에 하나 정도 가장 범용화된 링크를 남겨주시면 네네. 그 링크를 여기 댓글 중에 상단 고정 댓글로 네. 남겨놔 아유.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네. 해보시고 뭐 저도 뭐 직접 뭐 추천하고 한다기보다 고미연 대표님 말씀 들어보고 나도 그런 대상이야. 네. 만약에 3억 이상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고 한국 부동산은 뭐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네. 그리고 3억 가지고 한국 부동산 뭐 서울 부동산 투자할 수도 사실은 없는 거고 그런데 뭐 괜찮은 미국 부동산을 갖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럼 한번 대표님과 상담을 해볼 수 있겠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나눴는데 여기서 좀 가장 대표적인 실전 투자자로서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미국 부동산은 이런 면에서 한국 부동산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이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네.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 부동산, 한국보다는 이제 서울 아파트가 시세 차익은 더 잘 났어요. 그래서 네. 저는 미국의 부동산 투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서 뭐 3년 안에 나는 뭐 몇 억을 버시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그 기대부터 일단 낮춰드리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뭐 지난 뭐 7년 동안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 좀 상대적인 장점은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거는 세 개인데, 세금, 그리고 두 번째는 옵션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일단 미국은 그 A라는 부동산을 팔고 B라는 부동산을 사잖아요. 6개월 안에. 그러면 양도세를 유예시켜줘요. 그게 네. 1031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는 세제 혜택인데, 그 정책의 기조는 뭐가 깔려 있냐면, 정부가 나라가 세금을 떼어가면서 투자 규모를 미국에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투자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세금도 부동산 투자를 멈추는 순간까지 유예시켜주겠다. 이런 정책적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미국 부동산은 취득세가 없고요. 살 때는 세금이라든지 비용이 거의 집값만 드신다고 보고, 아주 소정의 수수료들 뭐 1%, 2%. 근데 대출을 받으면 3%까지도 늘어나는데, 굉장히 그 처음에 살 때부터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해 두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빠르게 넘어가면, 옵션이 다양하다. 그건 네. 주별로 본인의 그렇죠. 테이스트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다. 한국은 서울 아파트가 답이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재밌는 게, 미국은 다양한 국적과 인종과 뭐 그런 직업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한국은 계속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셔서 모두가 이제 한 목표를 바라보는 좀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절대 자기 그런 어떤 커뮤니티의 다른 동네를 안 봐요. 맞아요. 그냥 그 동네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거주할 게 아니면 그런 동네 투자용으로 괜찮잖아요. 수익률이 잘 나오고 값이 좀 저렴하다면. 그래서 그런 옵션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게, 120년 동안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대출 규제가, 사실 대출 규제라는 게 없고요, 거의. 그리고 뭔가 이런 정책적인 변동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뭐 변동을 제가 목격한 거는 한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딱 하나예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에어비앤비를 막으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점점점 없애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호텔 그런 그 로비에 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규제 말고는 굉장히 예상 가능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덜 불안한 거죠. 그렇군. 그래서 좀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부동산과 이제 한국 부동산의 뭐 투자자 관점에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게 미국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뭐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장점들인 거예요. 네. 근데 뭐 질문제는 없지만 단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을 또 고려할 수 있을까요? 단점이 있다면 네. 단점도 많죠, 예. 당연히. 첫 번째로는 시세 차익이 서울 아파트보다 안 난다. 그 미국인들은 인구 전체를 봤을 때 좀 더 그 자산가일수록 주식 비중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자산가들의 비중 자체가, 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낮고요. 네. 물론 중산층 이하가 되면 50%가 넘어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막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오르고 네. 그런 현상은 좀 덜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서울 아파트가 더 잘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단점은 뭐냐면은 그 세금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미국은 50개의 주가 50개의 나라예요. 그래서 보유세 미국이 높고 한국이 재산세가 싸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한국에서는 다주택자들한테 나오는데,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럼 보유세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정말 보유세가 0.45%밖에 안 되는 하와이 주부터 2.21%, 110억짜리를 사면 재산세를 2,20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별 다른 이제 세금적인 차이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는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또 단점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한테 좀 불리한 세제가 있어요. 뭐냐면 원천징수법이 있는데 네. 그 매매 대금에서 일부 세금을 안 내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 이듬해에 그 소득 보고할 때까지 원천징수 당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외국인한테는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국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에 비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했을 때 장점이 더 많다 뭐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뭐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미국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맞다면 미국 부동산은 다소 시세 차익을 좀 영위한다기보다는 뭐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확실히 정답이 맞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뭐 지금은 이제 환율을 고려했을 때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향에 있지만 만약에 또 달러 강세 기조로 간다면 네. 그만큼 월세 수익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환전했을 때. 네, 그리고 투자한 그 시세 차익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나의 여유 자산이 3억 정도 있다. 그 이상이 있다. 그러면 또 미국 부동산에 뭐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결국 이 재테크나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것은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뭐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는 다소 고려를 많이 안 했었던 해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경우의 수로서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 부동산 좋네, 라고까지 생각하시면 그 다음은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지금 미국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좋은 것인지 시점적으로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겁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네.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건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나 좀 뭐 나이브하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내가 공부가 됐고 마음을 먹었고 준비가 되면 그 임자 만났을 때 사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는 게 약간 뭐 이런 결혼 상대 찾는 거라든지 그 더 결혼 상대는 훨씬 중요한데 그런 좀 개념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드는 이제 자산을 만났을 때는 만나기도 어렵거든요. 느낌이 오셨을 때는 결정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게 그 좋은 면은 사실 지금 제가 몇 개 폭락한 주를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를. 네. 그곳이 굉장히 바이어 우위예요, 지금. 그래서 네. 월세 수익률도 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7%로 회복했다든지 그런 셀러들이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는 거죠. 협상이 잘 돼서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그 좋은 입지에 뭐 학군 좋고 살기 좋은 곳에 그 예전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매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얘기가 길 수는 있는데 네. 그 워낙에 이제 경제 전문가시니까 교수님께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미국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은 너무 어렵거든요. 네.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으니까 좀 공급이 풀릴 걸 기대는 하는데 그 공급이 되려면 기존 주택이든 신규 주택이 돼야 되는데 기존 주택은 갈아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30년 고정금리로 코로나 시기에 완전 제로금리 그때 3%대로 30년 고정금리로 집들이 제가 듣기로 90%가 파이낸싱이 끝났다고 들었어요. 통계적으로. 그럼 그분들이 갈아타고 싶어도 지금은 금리가 미국인도 6%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배의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 갈아탈 수가 없어서 매물이 안 나오죠. 그리고 신축도 공급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건설 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금융 비용이 너무 늘어났으니까 신축도 안 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관세까지 맞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수요 면에서는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억 5천만.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데? 당연히 알아야죠. 아, 예. 예. 역시 교수 아무나 하는 게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1%씩 막 늘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그 기조가 다른 나라의 배운 사람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 사람들 아니면 부자들만 계속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사겠냐고요. 부동산을 사야 되잖아요. 인구가 1%씩 늘어난다니까요. 작년에 0.9%가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애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또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가 이제 30살이 됐어요. 그들이 또 집을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업용 건물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투자 기업들이 LLC를 세워가지고 그 주택을 매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막혀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당장 제가 미국 부동산 살 때 뭐 2년 3년 안에 팔 거다라고 하면 저는 사지 마시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나는 5년 7년은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다. 오히려 좋은 가격에 우리가 할인을 받아서 또 뭐 크레딧이라든지 막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받아서 진짜 목 좋은 곳에 사두면 뭐 why not 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준비가 되셨으면 좋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도 어려우니까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그 결정을 하십사 말씀을 드려요. 그렇군요. 제가 토론자로서 또 토론적 의견을 좀 드리면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0년에 역사상 최저금리 수준을 또 미국인들이 경험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장기 고정금리를 선택해서 그 이후에 22년, 23년 정도부터는 금리가 막 급등하면서 신규 주택 매매가 안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랬는데 또 26년 정도면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신임 연준 의장이 자리를 잡는데 신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 줄 만한 멤버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고민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스티븐 마이란 같이 지금 미국의 적정한 금리는 2.5%예요라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투영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앉히거나 그 밖에 나머지 FOMC 위원들의 구성을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또 시중금리가 상당 부분 하향 안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수요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을 이제 전망해 본다면 이제 뭐 평균 가격은 좀 하락세에 있을지 몰라도 몇몇 지역은 또 상승세에 있기도 하지만 근데 그 평균 가격조차 이제 회복세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또 그에 맞물려서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를 26년부터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중 간에 혹은 뭐 한미 간에 계획을 설정하는 과정이고 얼마를 어디에 할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근데 실질적인 투자 의사 결정은 26년 중반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빠르면 2분기. 그러면 그 정도부터 미국의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FDI를 늘린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공장 건설이 생긴다라는 영역이고 물론 최근에 구금 사태가 있어서 그게 또 어떻게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미국으로서도 공장 짓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뭐 공장 짓는 뭐 그 인력들을 미국에서만 조달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행보인 거예요. 미국 3억 5천만 유권자들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어지도록 돌아오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정치적 행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미국 공장을 질 때도
한국 기업들이 가서 공장 져주거든요.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역할이에요. 삼성물산이 그런 역할이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현대 중공업이 미국 해양 플랜트 건설 이거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장 증설하는 그런 지역들을 제가 여러 곳 가보면 그 인근에 충분한 주거지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데는 당연히 말 그대로 이제 변두리의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이니까 주거가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지역은 그런 것들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공장이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국내 주요 주재원들을 뽑아서 파견한다든가, 또 미국 현지에서 또 해당 인력들을 조달한다든가, 그러면 또 역시 그 공장 인근에 주거 부족이 당연히 딸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면 미국 부동산을 뭐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26년 미국 부동산 시장을 좀 본다면 이런 여건들이 매매 가격에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 없이 평균 가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시점이 26년 중반 정도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포트폴리오로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 뭐 이 정도 저도 토론자로서 의견을 좀 네, 드립니다. 예, 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제 대표님이 뭐 지금까지 고민해 오신 그 널리지도 도움이 되실 거고, 뭐 저도 저대로 의견을 드리는 과정이니까요. 자, 그러면 한국 투자자들에게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 지금 딱 25년 예를 들어서 추석 끝나고 딱 들어간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뭐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말고 네. 그거 한번 말씀 주시면 좀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정량적인 게 있을 것 같고 정성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부동산 투자라는 게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네. 다른 투자 자산보다는. 그래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큰 규모의 자산을 매수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레버리지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역사적으로 제가 뭐 아예 한국 분들이 잘 찾지 않는 주는 잘 모르고 이제 제가 진출되어 있는 10개의 주에서 핵심적인 도시에서는 월세 수익률과 그 시세 차익을 봤을 때 8%에서 12% 합산했을 때 뭐 우리나라처럼 몇 년 보유했는데 50% 나고 뭐 이렇게는 안 되지만은 매년 꾸준히 그 두 수익률을 믹스했을 때 8에서 12%가 나왔던 곳들을, 그리고 미국은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정도의 수익은 내가 뭐 한 5년에서 7년 정도 보유하시면 그 가져갈 수 있는 도시와 주와 도시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정성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또 아무래도 수출이 70% 이상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성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 막연하게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달러로 된 자산을, 그리고 레버리지도 할 수 있고, 좀 수익률은 약간 포기해도 저는 안전한 곳에 사들이거든요. 그곳에 사들이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달러로 된 목돈으로 이제 가진 큰 자산이 있고, 매달 월세 수익이 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이거는 좀 가져보시면 마음이 좀 든든해요. 그래서 그런 정성적으로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좀 그래도 기축통화니까 전 세계 기축통화로 된 자산을, 표시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고객분들 중에서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작게는
그 부동산을 부모가 보유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주에서 2년 이상의 뭐 소득 보고를 하게 되면 아이가 대학을 갈 때 뭐 주립대에서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학비 절감 혜택을 받는 주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제가 최근에 맨하튼에 콘도를 사들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셨던 거예요. 월세는 그냥 내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그 유학을 갔는데 4,000불씩 내야 돼요. 네. 정말 너무 낡아빠진 스튜디오가 제일 싼 게 4,000불이에요. 근데 그리고 기숙사 막 벌레 나오는데 3,500불이거든요. 근데 차라리 내가 집 하나를 사서 4,000불도 세이브하고 또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불짜리 집을 사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학교 근처에 월세가 거기가 8,000불을 받아요. 그러면 내 아이는 4,000불은 세이브하고 네. 룸메이트를 구해서 4,000불로 모든 비용을 다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네. 매년 6%씩은 또 올라주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아이 학비도 여기서 많이 충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부동산 투자의 목적별로 좀 다양하게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기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부동산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나에겐 유독 배가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뭐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 부동산은 어떨까에 대한 막연한 상상만 있다가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이 몰리는 이유를 확인한다면 뭐 그런다면 그 자체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1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네, 1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 해주시고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끝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뭐든지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부동산만 저는 좀 전문이니까 부동산 그런 자산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 도시 간의 경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산가들이 서울에 집 한 채를 만약에 샀어요. 근데 두 채 사기가 지금 너무 비싸고 어렵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좀 트여 계시고 이렇게 교수님 이제 경익남 이런 방송도 많이 보신 분들은 국제 정세나 거시경제 흐름에 해박해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점점점 제가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떤 특수층에서만 이런 해외 부동산을 샀는데 5년 사이에 굉장히 그냥 내 옆집에 있는 사람도 사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내려왔다는 걸 제가 체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보셨던 분이 도쿄도 보고 뉴욕도 보고 의외로 더 싸네? 그리고 뭐 두바이도 보시고 그래서 저는 한번 좀 알을 깨는 느낌으로 좀 시야를 넓히시면은 전 세계로 도시 부동산도 주식도 굉장히 범용화가 됐잖아요. 네. 부동산도 그 뒤를 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이에요. 너무 긴데 제 이름 바꿔드릴까요? 뭐로요? 블루마블 괜찮으세요? 네, 하셔도 되겠다. 네, 부루마블. 브루마블. 네. 블루마블이 아닌가요? 부루마블. 브루마블인가요? 네, 제가 하도 오래돼서. 근데 저 진짜 제 유튜브 이름을 부루마블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저한테 지분을 주셔야 돼요. 바꾸시면. 네, 그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셔서 주로 이제 미국 부동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몰랐었던 미지의 정보를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이렇게 처음 출연하셨는데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경익남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고 연예인을 만난 기분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긴장했는데 또 너무 편하게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저도 너무 많이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불러주세요. 네. 우리 여러분 40만 구독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신가 봅니다. 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 뭐 궁금하신 사항 뭐 실제 나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투자하고 싶다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를 좀 남겨드릴 테니까 참조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